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용기 내는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는 강선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58이 된 저는 25살에 시집와서 33세 남편을 잃고 그때부터 혼자 두 아들을 키워왔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큰아들은 6살, 작은 아들은 4살이었죠. 보상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셨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분식집을 차려서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순대 썰어가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밤 11시까지 가게 문을 닫는 날이 25년이었어요. 손가락은 칼에 베이고 기름에 데여 상처투성이가 됐지만 아이들이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라고 말해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싹 사라졌죠. 큰아들은 성실한 아이로 자라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아들도 중견기업에 들어가 안정적인 직장인이 됐어요. 두 아들 모두 결혼까지 해서 이제 저도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죠. 특히 작은 아들 부부가 작년에 저희 동네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어머니 가게 가까이 살아야 자주 뵐 수 있잖아요 라며 웃던 며느리 미연이의 얼굴이 지금도 생생해요. 미연이는 40살인데 작은 아들보다 2살 어렸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밝고 상냥한 아이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살가운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제가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저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미연이는 이사 온 다음 날부터 거의 매일 분식집에 들렀어요. 처음엔 그냥 밥 먹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도 하고 김밥 써는 것도 도와주더라고요. 손님들한테도 저희 어머니 김밥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어요 라며 자랑까지 했죠. 저는 그런 미연이가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이 둘뿐이라 딸이 없는 게 늘 아쉬웠는데 미연이가 딸처럼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를 엄마처럼 따를게요. 저희 친정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거든요. 미연이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미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불쌍한 마음도 들고 이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더 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가게에서 남은 반찬도 싸주고 김치 담글 때도 따로 챙겨주고 명절 때는 용돈도 두둑이 줬어요. 어느 날 미연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 사실 온라인 쇼핑몰 하나 해보고 싶은데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해서. 혹시 어머니가 보증 좀 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 잃고 혼자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미연이가 너무 간절해 보였고 며느리잖아요. 가족인데 도와줘야지 싶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면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해서 꼭 갚을게요. 어머니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3천만 원이면 제가 모아둔 돈으로 충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연이한테 돈을 빌려줬죠. 차용증도 안 쓰고요. 가족인데 뭘 그런 걸 쓰냐며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연이는 감동한 듯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했죠. 그런데 한 달, 2달 지나도 사업 이야기는 없고 미연이는 계속 가게에만 나왔어요. 물어보면 준비 중이에요. 곧 시작할 거예요 라고만 했죠. 그래도 저는 믿고 기다렸어요. 젊은 사람이 뭘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미연이가 또 부탁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서류가 좀 필요해요. 어머니 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 등본 좀 떼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위임장에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위임장? 이게 뭔데? 아, 별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대신 은행 가서 사업자 통장 만들려고요. 어머니 바쁘시잖아요. 저는 그때 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데 미연이를 너무 믿었어요. 위임장이 뭔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죠. 인감증명서도 떼주고 주민등록 등본도 줬어요. 미연이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예요 라며 활짝 웃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이후 내 삶은 달라졌다.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은행에서 온 거였는데 근저당권 설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저당이 뭔지는 알지만 제가 그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제 집에 1억 원 대출이 설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대출자는 미연이었고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은행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 제 명의 집에 대출이 설정됐다는데 이거 무슨 실수 아닌가요? 저는 대출 받은 적이 없는데요. 고객님 확인해 보니 3개월 전에 정상적으로 처리된 건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제출되었고요. 위임장이요? 제가 그런 거 쓴 적이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임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 순간 미연이가 들고 왔던 위임장이 떠올랐어요. 설마 하면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바로 미연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아, 너 지금 어디야? 당장 와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연이가 태연하게 말했죠. 아, 그거요? 어머니가 저한테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뭐? 내가 언제 집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했어? 어머니 진짜 기억 안 나세요? 저한테 사업 잘하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 사업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그건 조언이나 작은 도움을 말한 거지 집을 담보로 잡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미 3천만 원도 빌려줬는데 또 1억을 대출받았다니요. 미연아, 이건 사기야. 당장 대출금 갚아.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 어머니 딸처럼 생각한다면서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예요? 미연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뻔뻔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장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너희 집사람이 우리 집 담보로 1억 대출 받았다. 너 알고 있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작은 아들도 모르는 일이었나 봐요. 저녁에 작은 아들이 미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작은 아들은 미연이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 미연이가 그런 애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미연아, 천천히 설명해봐. 미연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 허락받고 한 거예요. 그날 위임장 쓸 때 제가 대출 얘기했잖아요. 언제 대출 얘기를 했어? 사업자 통장 만든다고 했지. 어머니가 잘못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작은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요즘 좀 깜빡깜빡하잖아. 지난번에도 가게 문 안 잠그고 간 적 있고. 뭐? 너 지금 엄마가 치매라도 걸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이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면서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다니요. 그 순간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미연이한테 속은 것보다 아들의 태도가 더 가슴 아팠죠. 너희 둘 다 나가. 당장 나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서럽고 억울해서 눈물만 났죠. 남편 없이 혼자 두 아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다잡고 증거를 찾기 시작했죠. 먼저 가게 CCTV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미연이가 위임장 들고 온 날 영상이 남아 있었는데 음성은 안 들리지만 미연이가 서류 하나만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대출 서류 뭉치가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죠. 그리고 제가 도장 찍는 모습도 찍혀 있었는데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찍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은행에도 갔어요. 대출 서류를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개인정보라며 안 보여주더라고요. 하지만 제 집이 담보로 잡힌 건데
집주인이 확인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더니 결국 일부를 보여줬어요. 위임장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일도 확인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위임장 날짜는 3월 15일인데 인감증명서는 3월 16일에 발급됐더라고요. 위임장을 쓴 다음 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건데 미연이는 분명 같은 날 다 받아갔다고 했거든요. 뭔가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였죠. 저는 또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을 확인했어요. 제 이름으로 그날 발급된 게 맞았지만 발급 시간이 오후 2시더라고요. 그런데 CCTV에는 미연이가 오전 10시에 가게에 왔다가 11시에 나간 걸로 나와 있었어요. 시간이 안 맞는 거죠. 증거를 모으면서 점점 명확해졌어요. 미연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였다는 게요. 위임장을 받아서 내용을 바꿨든지 아니면 다른 위임장을 위조했든지 어떻게든 조작을 한 거였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젊은 여자 변호사님이 제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고 사기입니다. 고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며느리인데 고소까지 해야 할까요? 어머님,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악질적인 거예요. 믿음을 이용했으니까요.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고소장을 작성했고 경찰서에 접수했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미연이는 태도를 바꿨어요. 처음엔 어머니가 동의했다고 우기다가 증거를 보여주니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며 울기 시작했죠. 작은 아들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저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연이만 믿고 엄마 말을 안 들었어. 근데 엄마, 고소는 취하해줘. 애들 아빠가 전과자 되면 안 되잖아. 애들? 미연이가 임신이라도 했어? 아니, 그건 아닌데. 나중에 애 나오면.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아들은 여전히 미연이와 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처음 서는 거라 떨렸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죠. 미연이 측 변호사는 계속 저를 공격했어요.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원고가 나이가 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님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가게 장부 매출 관리 엑셀 파일, 일일 정상 기록, 거래처 관리 대장,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판사님이 자료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원고께서 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하시나요? 네, 매일 저녁 가게 마감하고 정리합니다. 25년째 하고 있어요.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인지 능력을 문제 삼으셨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단순한 위임장도 구분 못한다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판사님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미연이 측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결국 위조 사실을 일부 인정했죠. 위임장 내용을 바꿨다고요. 어머니가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을 했지만 판사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원고의 선의를 악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대출 계약 무효, 미연이한테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미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미연이는 법정에서 엉엉 울었지만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재판이 끝난 후 작은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미연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 이혼은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 때문에 하지 마.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미연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작은 아들이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담담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거든요. 난 너를 용서해. 하지만 다시는 내 이름으로 내 재산으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지 마. 엄마도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그 후로 저는 분식집 이름을 바꿨어요. 다시는 안 빌려주는 김밥이라고요.
손님들이 이름이 특이하다며 물어보면 저는 웃으면서 제 인생 모토예요 라고 대답하죠. 놀라운 건 이 사연이 입소문을 타면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사연을 소개하고 싶다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직은 그런 걸 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가족에게 속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큰아들은 요즘 더 자주 찾아와요. 엄마 혼자 너무 무리하지 마. 힘들면 가게 정리하고 쉬어도 돼. 아직 멀었어. 엄마 아직 팔팔해. 사실 가게 일이 예전보다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전 이 가게를 놓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의 증거거든요. 남편 없이도 아무 도움 없이도 저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증거요. 미연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정에 약해서 뭐든 다 해주고 다 믿었는데 이제는 선을 그을 줄 알게 됐죠. 가게에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도 돈 빌려달라, 보증 서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고민이라도 했을 텐데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해요. 죄송한데 저는 돈 거래 안 해요. 김밥만 팔아요. 어떤 분들은 인심이 야박하다고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제 돈, 제 재산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가끔 미연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착하고 상냥했던 아이가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는데 제가 못 봤던 걸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지나간 일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요. 대신 교훈을 얻었죠.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더욱 또 문제는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 정과 돈은 별개라는 것.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봐야 한다는 것. 요즘 제 가게에는 젊은 손님들이 많이 와요. 특히 여자 손님들이요. 제 사연을 어디선가 들었는지 사장님 대단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제 것 지키려고 발버둥 친 거죠.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남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도장 찍기 전에 10번 생각하세요. 특히 가족이라고 하면 더 조심하세요. 분식집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힘들어하는 엄마들, 사업 실패한 아저씨들,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다들 각자의 고민을 안고 제 가게에 와서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 먹으며 위로받고 가죠. 저는 그런 분들께 늘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혼자 여기까지 왔잖아요. 할 수 있어요. 작은 위로지만 누군가에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운이 좋은 편이에요. 미연이한테 속았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냈고 제 재산도 지켰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에는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도 그냥 참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족 망신이라며 쉬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부끄러운 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지 속은 사람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고요. 요즘 가끔 작은 아들이 연락을 해요. 미연이와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을 했다면서요. 재혼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일하면서 혼자 살겠다고 해요. 서로 독립적으로 살기로 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만 만나고 평소엔 각자 인생을 살기로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달까요? 큰아들은 여전히 착해요. 매주 한 번씩은 꼭 들러서 제 건강을 확인하고 가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고요. 다만 저는 큰 며느리한테도 선을 그어요.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죠. 한 번 되었으니까 조심해야죠.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게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아니라 경계라는 거예요. 신뢰는 깨질 수 있지만 경계는 나를 지켜주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것을 내주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거죠. 가게 단골 손님 중에 30대 여자분이 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다며 항상 푸념을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좋은 시어머니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좋은 시어머니여서 당한 거예요.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내줬거든요. 그럼 시어머니한테 잘하지 말아야 하나요? 아니요. 잘하되 선은 지키세요. 예의는 지키되 경계는 늦추지 마세요. 그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그 여자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셨어요. 제 말이 도움이 됐길 바라요. 사실 저도 아직 미연이한테 받은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에요.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면 그때 왜 그렇게 쉽게 도장을 찍었을까 후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죠. 차라리 그 시간에 내일 장사 준비를 하는 게 낫죠. 저는 이제 60을 바라봐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제 힘으로 제 돈으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누구한테 빌려주지도 않고요. 다시는 안 빌려주는 김밥이라는 가게 이름을 볼 때마다 손님들이 웃어요. 어떤 분들은 사연이 있나 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웃으면서 네, 긴 사연이 있죠라고만 대답해요. 굳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만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주길 바랄 뿐이죠. 저는 요즘 일기를 써요. 하루에 있었던 일, 만난 사람들, 느낀 점들을 적어요. 나중에 제 기억이 흐려져도 이 일기를 보면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요. 미연이 사건도 자세히 적어놨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요. 분식집은 아직도 잘 돼요. 다시는 안 빌려주는 김밥이라는 특이한 이름 덕분에 입소문이 났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SNS에 올리기도 하고 호기심에 찾아오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께 항상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들어 드려요. 제 김밥이 맛있다고 또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힘이 나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강선이로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게 열고 김밥 말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일기 쓰고 잠드는 평범한 일상. 그게 제 행복이에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상처 덕분에 더 강해지기도 하죠. 저는 미연이한테 배신당했지만 덕분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됐어요. 이제 누구도 저를 속일 수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을 지킬 줄 아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제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용기 내서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